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디오 자회사 하만을 통해 명품 오디오 브랜드 바워스 앤 윌킨스를 가진 미국 마시모 그룹의 오디오 사업 부문을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은 약 5천억 원으로 무려 8년 만에 이뤄진 삼성의 대형 M&A입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하만을 이미 가진 삼성전자가 또다시 명품 오디오 브랜드를 인수한 이유는 뭡니까? 네, 오디오 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 인터내셔널이 전장 오디오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하만이 인수된 후 첫 해인 지난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574억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알짜 자회사로 거듭나는 중인데요.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해서 컨슈머부터 카오디오 사업까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 바워스 앤 윌킨스, 데논, 마란츠, 폴크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대거 품었는데요. 카오디오 사업에서 기존 하만 카돈, JBL, 마크 레빈슨 등 외에도 B&W로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컨슈머 오디오 시장은 올해 85조 원에서 오는 2029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하만이 지난해 휴대용 오디오 시장에서도 점유율 60%로 1위를 기록했거든요. 5천억 원으로 100조 원 시장까지 휩쓸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명품 카 오디오와의 시너지가 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번 M&A가 공교롭게도 8년 전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이후 첫 대형 M&A인데 사실 기대했던 만큼 큰 빅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 위한 M&A가 더딘 겁니까? 네, 한마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수전에 가장 규모가 컸던 M&A는 하만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에 하만을 9조 원에 인수했는데요. 당시 이 회장이 등기이사가 되자마자 이뤄진 첫 대형 M&A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등 각종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죠. 그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나 이 소규모 지분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긴 했는데요. 8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대형 M&A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M&A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한 이후에 체결이 됐죠. 사실상 이 회장이 연달아 오디오 사업을 점찍은 겁니다. 물론 9조 원과 5천억 원이라는 인수 금액만 비교하면 빅딜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경영 족쇄가 풀린 이 회장이 본격적으로 M&A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몇 년째 곧 초대형 M&A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둘러싼 기대가 컸는데 이번이 좀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망이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 회장의 글로벌 광폭 횡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회장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이 회장은 중국과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우선 중국에서는 전기차 업체인 샤오미와 비아디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삼성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전장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회장의 중국 출장 직후에 삼성전기가 비아디에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그러니까 MLCC를 납품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출장에서는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 일명 LJF에 속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소재 부품 협력사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TDK와 무라타 제작소, 알프스 알파인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일본 전장 업체들과 회동하면서 잠재 고객사를 확보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회장이 두 번의 출장 모두 성과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계속 눈독 들이는 로봇과 AI, 그리고 전장 분야 등에서 인수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긴 연휴를 끝낸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양국 간 무역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자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도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기업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일각에선 외인 투심이 회복돼 코스피가 내달까지 2,7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될지에 대해선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환율 하락 효과가 오늘 증시에선 항공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항공사는 리스비와 유류비 등 달러로 지불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은 항공주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심이 급격히 개선된 항공주, 다만 일각에선 통상 2분기가 항공업의 비수기로 여겨지는 만큼 하반기 운항 정상화와 여름 성수기, 또 글로벌 정세 완화 등을 관망하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는 유럽 최대 에너지 산업 관련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유럽 시장에 신기술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총출동한 이유는 유럽이 세계 2위 전기차 판매국이자 배터리 전략 시장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는 이들의 주가가 추세적인 반전을 하기 위해선 이들의 유럽 시장 내 점유율 상승에 주목하는 한편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는 기업들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또한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가령 삼성 SDI의 경우 올해 2분기에는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과 고객사 재고 축적 수요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LNF 또한 2분기 적자폭을 크게 줄여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선 이사회가 논의 중이라며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유심 대란이 발생하며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SK그룹을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 회장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안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다만 가입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SK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 해킹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는 현재 해외 로밍 사용자를 제외한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했고 14일부터는 유심보호 서비스와 해외 로밍을 해결할 수 있는 새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는 8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SKT 해킹 사건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다만 최 회장은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관련 행사 참여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PER 570배에 달하는 높은 몸값을 증명하기엔 그 정도 실적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나름 좋은 실적에 전망치도 올려잡았는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거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1분기 실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매출은 약 8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2억 1,400만 달러를 보이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내놓았죠.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을 판매하는 팔란티어니까 매출이 이제 크게 정부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에 미국 내에서 이제 정부 부문과 상업 부문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그리고 7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간 6일 실적 발표 후에 팔란티어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네. 팔란티어가 제시한 2분기 매출 전망치도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주가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 테슬라가 연초 이후에 30% 이상 하락하는 등 빅테크 주가는 모두 두 자릿수대로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팔란티어는 이제 폭락하기 전까지 연초 이후에 60% 이상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네. 조정을 받아서 현재 한 40% 이상 오른 상태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팔란티어를 지켜보는 시각에서는 팔란티어의 내재된 리스크가 이번 실적에서 확인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내재된 리스크라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팔란티어가 사실은 미국의 정부 부문의 계약을 늘려가면서 성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고객사이자 첫 투자자도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로 유명한데 네. 미국의 정보기관과 국방부의 계약을 따내면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팔란티어의 미국 정부 매출 부문이 여전히 높습니다. 네. 1분기 매출 약 8억 8천만 달러에서 정부 부문 매출이 55%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미국 정부의 비중이 76%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각국 정부와 맺은 계약 중에서도 미국 정부의 매출 부분이 그만큼 높다라는 네.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1분기에도 비슷한 비중을 보여왔는데 그만큼 상업 부분, 절대적으로 상업 부분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 부문의 비중이 그만큼 아직까지 많다라는 게 조금 더 의존도가 높다는 게 팔란티어의 한계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미국 국방부가 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팔란티어 주가가 뭐 크게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정부 부문의 매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네. 이런 정부의 발표, 뭐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것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데 백악관이 이제 비군사 지출을 22% 삭감하는 대신에 전체 국방 예산은 뭐 13%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뭐 미국의 대외 원조 비용을 감축하는 게 사실상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가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국방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환영한다면서 이게 정부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자신들은 이런 시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데이터 솔루션이 이미 미군과 정보기관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자신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언제든 정부 예산이나 정책 기조에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시장이 더욱 실망한 거는 미국 외 지역에서 상업 매출이 오히려 5%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네. 실제 지난해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팔란티어의 미국 내 고객사가 1년 동안 170개가 늘었는데 미국 외 지역에서는 35개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는 반 트럼프 정서가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팔란티어가 트럼프 행정부와 궤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유럽 각국에서 팔란티어를 들이는 데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한계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프 CEO는 유럽 제외 시 전년비 대비해서 한 49%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관세 전쟁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달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빅테크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뭐 실적을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애플 실적이 이제 시장을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이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이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월가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투자 축소 우려가 컸지만 1분기까지는 괜찮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최악은 넘겼지만요. 1분기까지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화가 되기 전에 기업들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인 만큼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뭐 애플이 예를 들어서 더 미리 인도에서 물량을 빼온다든가 그런 선제적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빅테크 인공지능 성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 이달 현재 시간 28일에 발표됩니다. 이번 실적에서 이제 중국 시장 하락세를 더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둔화했냐를 확인을 한 편에 이제 최신 이제 블랙의 울트라를 조기 양산한다는 지금 설이 좀 시장에서는 돌고 있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언급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골드만삭스 자산운용과 손을 잡고 골드만의 펀드 상품을 국내에 판매합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듯 불과 사흘 만에 1,800억 원의 뭉칫돈이 들어왔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사모펀드 칼라일, 스티펠 등 월가 투자기관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연기금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맞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직접 설계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제공한 멀티전략 펀드는 사흘 만에 1,800억 원을 소화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들의 채권 발행 금리는 약 연 7.5%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보다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에 돈이 몰린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개인 AUM 자산이 월 1.5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상품은 다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4,500조나 되는 그 AUM에서 나오는 좋은 상품들을 저희가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미국 현지 은행 규제와 부족한 판매 채널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약 1,000만 명 가까운 소비자를 가진 한국 금융사들이 최적의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년여 전 스티펠과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합작사 SF 크레딧 파트너스는 중견기업 대상 사모대출 시장에서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Because we sort of saw it, not specifically as it relates to some of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the market today, but generally we saw it. So we're not as concerned, and we believe that an investment into the United States is still an extraordinarily good investment. 지난해 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은 5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하는 등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월가 대형 은행들도 알아볼 정도입니다. 스티펠과 골드만삭스의 1일 보고서도 플랫폼에 공개하는 등 늘어나는 해외 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한 금융사들의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이 레켐비라는 걸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여전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레켐비의 약값이 너무 비싼 데다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 기회를 노린 국내 바이오텍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뭐 레켐비라는 약을 아직 의료 현장에서는 이 약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네, 아무래도 조금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말부터 처방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레켐비가 꽤 고가입니다. 체중에 따라 투여 용량이 달라져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사용에 따르는 검사비까지 감안하면 한 해에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네. 이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니까 그만큼의 효과적으로 문제없이 병이 낫길 바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명확하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뭐 비싼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좀 주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현장에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미국 FDA가 승인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총 3개입니다. 바이오젠의 아두헬름, 그리고 바이오젠 에자이의 레켐비, 일라이릴리의 키순라입니다. 이 3가지 약의 공통점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축적을 막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과도하게 쌓이면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알츠하이머가 될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을 한 겁니다. 아두헬름은 이미 유효성 논란으로 퇴출된 약이고요. 레켐비와 키순라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 역시 최근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들도 질환의 진행을 늦춰줄 뿐 진행 자체를 막기는 힘든 겁니다. 게다가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3개 약물 모두 동일한 기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기전의 약물들은 아리아라고 불리는 뇌부종 그리고 뇌출혈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레켐비는 약 12%, 키순라는 약 24% 수준이라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뭐 약값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고 부작용 걱정도 있다는 건데 사람들이 좀 신약을 찾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고전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이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목받는 기업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술 하나하나가 조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나온 치료제들은 기전과 부작용이 다들 비슷한데요. 국내 바이오텍을 살펴보면 개발 기전이 조금 그리고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현재 나온 치료제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ABA 바이오와 아리바이오가 조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BA 바이오는 치료제가 뇌 속으로 잘 침투하게 돕는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GSK의 해당 플랫폼으로 4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치매 같은 뇌질환 치료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뇌로 외부 물질이 못 들어가게 막는 뇌혈관 장벽 때문인데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GSK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파킨슨병 임상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이상훈 ABA 바이오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소륵수와 합병 상장을 추진 중인 아리바이오도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치료제 AR1001이 글로벌 임상 3상 중입니다. 레켐비나 키순라가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한 가지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이라면 AR1001은 2가지 이상의 기전으로 작용하는 다중기전 치료제입니다. 뇌 속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재생을 촉진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전이 더해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영국의 시장 조사 기관 글로벌 데이터에서는 아리바이오의 AR1001을 가장 주목받는 약물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뭐 ABL 바이오나 아리바이오 말고도 국내에서 알츠하이머 치료를 연구하는 곳들이 계속 있죠? 네, 많은 바이오텍들이 있는데요. 아직 전임상 단계지만 큐라클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일반 사람에 비해 뇌혈관 장벽, 혈관 기능이 약해졌다는 데 착안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큐어버스는 기존의 아밀로이드 베타 타깃이 아닌 신경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후보 물질 CV01 임상 중에 있습니다. CV01은 지난해 이탈리아 제약사의 5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젠백스앤카엘은 후보 물질 GV1001의 글로벌 임상 2상 투약을 최근 완료했습니다. GV1001 역시 다중기전 약물로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 외에도 신경 염증 완화 등의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알츠하이머나 진행성 핵상마비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